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1개월 완성 정규반 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설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문법도 그래요. 아, 내가 이런 문제를 예전에도 많이 풀어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왜 틀리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탭스 시험의 특징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일단 여러분들 영어 문장은 아무리 없는 살림이어도 주어 동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가 나오거나 보어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동사가 예를 들어 타동사다. 그럼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사가 뭐 예를 들어 이형식 동사다 하면 보어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5형식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의 주요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넷을 뺀 나머지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수식어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내용 자체를 아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탭스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구현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탭스 시험에 출제가 되냐? 주어는 탭스 시험에 출제될 때 주어 자리를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A 명사, B 부사, C 형용사. 그렇게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탭스보다는 토익 스타일이 그래요. 토익 시험 스타일이 그렇고요. 탭스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일단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다음에 부정사, 그다음에 명사, 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절은 뭐가 절이냐면 문장이 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절이라는 것은 문장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탭스 시험에서 주어 자리를 비워놓는 문제는 있습니다. 있고 근데 답이 명사나 대명사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럼 탭스 시험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있을 때 답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거의 100% 동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탭스는 주어를 출제할 때 동명사밖에 거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를 비워놓고 동명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보기가 동명사, 그다음에 뭐 분사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구성이 돼 있어요. 아니면 투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 이론상으로 들어는 갈 수 있는데 사실 동명사가 보기에 있으면 동명사가 무조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탭스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럼 보기에서 동명사를 고르면 무조건 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뭐가 출제가 된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동명사가 출제가 된다. 자, 그럼 동사는 뭐가 출제가 됩니까? 동사는 뭐가 출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모든 영어 문법 시험은 동사가 절반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30문제거든요. 근데 그 30문제 중에서 한 절반, 열 몇 문제가 다 동사에서 나와요. 그러면 동사가 어디 한두 개겠어요, 내용이?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어서 여러 챕터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전반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자세히 할 거예요. 자세히 할 건데 지금은 전체적인 그림만 보는 건데 보기를 보세요. 동사죠.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라도 만약에 동사가 아닌 게 섞여 있다?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빈칸 자리가 동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동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단어 3개에서 4개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n case가 있죠. 이게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in case는. 그 다음에 it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동사고. 그래서 in case 접속사, it 주어. 그러니까 뭐냐면 접속사 뒤에 주어가 있으면 그 다음 무조건 동사예요. 접속사만 있으면 동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접속사 주어까지 있는데 그 다음 상황에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접속사 주어 줬으면 그 다음 동사예요. 그럼 동사 아닌 거 지우세요. 근데 탭스는 동사가 아닌 걸 넣을 때도 최대한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걸 넣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부사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동명사, 투부정사, 뭐 PP 이렇게 준동사 형태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건 지우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동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네 개가 처음부터 다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뭘 따지셔야 되냐면 수태, 시제를 따지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거 하나만 남아도 큽니다. 여러분 모든 동사 문제 풀이 순서는 수태, 시제입니다. 이건 탭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익, 탭스, 뭐 편익, 공무원, 문법에 관련된 시험에서 동사 문제를 풀 때는 순서가 항상 수태, 시제예요. 그러니까 수가 뭐죠, 여러분들? 단복수 따지는 거죠. 이거 이시 지금 단수죠. 단수니까 이거 지우세요. 레이는 지우시고요. 태는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다 수동태가 복이 없고 능동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럼 시제만 따지면 되는데 시제는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tomorrow가 있어요. 그럼 미래인데 보기에 미래가 없죠. 여러분들 자 미래가 답인 것 같은데 보기에 미래가 없으면 보통 현재 계열이 대신 답으로 들어가요. 현재 진행, 현재 이런 거. 보기에 현재도 없으니까 일단 과거는 아니고 현재가 답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문제는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설사 보기에 미래가 있어도 답은 현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케이스가 나름 어디에 속하냐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조건 부사절에 속합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조건 부사절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 조건 부사절은 나중에 뭐 할 때 배우냐면 여러분들 시제할 때 따로 배웁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반드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사 미래가 있어도 현재가 반드시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B가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문제를 왜 이걸 풀었냐면 동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동사 자리 판단하고 수태 시제. 오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수태 시제. 수태 시제죠. 여러분들 거의 연인의 이름이라 생각하고 수태 시제예요. 수태 시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 있네요. 그러면 동사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목적어랑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목적어는 여러분들 목적어를 찾으라고 하면 다 찾죠. 자, 그는 he likes 좋아한다, music 음악 뭐 다 찾아요. 이 중에서 목적어는 뭐예요, 여러분들? 적어놨잖아 여기. 근데 찾기는 다 찾는데 막상 목적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지 잘 몰라요. 목적어는 여러분들 뭐냐면 동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그는 주어예요. 좋아한다. 동사죠. 무엇을? 뭘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대상이 뭔데? 이게 뭐예요? 음악이죠. 나는 hate 미워한다. 탭스를 탭스 너무 미워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내가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깜짝 놀랐네. 하지만 이해합니다. 자, 나 미워. 근데 미워한 대상이 누구야? 탭스야. 너무 어려워. 이렇게. 그러니까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인데 그대로 생각하죠. 주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 자리를 비워놓고 뭐가 들어갑니까? 답은 동명사예요. 이게 정해져 있어. 목적어는 생각보다 목적어 자리를 비워놓고 답이 뭡니까? 이거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목적어는 탭 쓰시면 뭐가 많이 나오냐? 별표 치세요. 가목적어.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탭스 출제자 중에 가목적어에 한 맺힌 사람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거 탭스 출제자 중에 예전에 가목적어 문제를 못 풀어서 인생이 꼬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가목적어 문제가 정말 탭스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온다만 알면 뭐합니까? 그걸 풀어야지. 자, 가목적어는 일단 여러분들 딱 생김새가 가목적, 가주어랑 비슷하죠. 근데 가주어가 뭐죠? 영어 단어로? 아니 가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가주어가 it이잖아요. it. 그거예요. 가주어가 it인 것처럼 가목적어도 it입니다. 근데 언제 가목적어로 쓰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목적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호가 있어요. 이때 여기 말고요. 이 자리.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그냥 목적어는 안 되고 뭐여야 되냐면 반드시 오형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형식.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거나 혹은 명사절 중에 대절 있죠. 대절. 대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이 자리에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뒤로 보내야 됩니다. 제일 뒤로. 그러면 원래 내가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내 옆에 목적 보호가 있었는데 난 뒤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비워버리잖아 자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빈자리에 쓰는 게 뭐냐면 가목적어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예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지금 투부정사죠. 얘가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it.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대절이죠, 대절. 이렇게. 얘도 보면 여기 있던 거예요. 뒤로 밀려나고 이 자리에 뭐예요? it.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렇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걸 내가 안다고 해서 문제가 슝슝슝슝 풀리면 좋을 텐데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 가목적어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일단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5형식에서 가목적어를 쓰려면 동사가 5형식 동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5형식 동사 compare, 5형식 동사 force 이런 거는 가목적어 못 써요. 그러면 뭐 여기서 예를 들어 5형식 동사 cause 이런 거 가목적어 못 씁니다. 그러면 가목적어를 쓸 수 있는 동사가 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탭스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보통 요 5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동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동사가 보여야 가목적어니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그래서 동사가 이제 뭐냐면 일단은 think하고 believe가 있어요. 이런 문법 공부할 때 think랑 believe는 그냥 영혼의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같이 가요. think 가면 believe 가는 거고 believe 가면 think 가는 거고 그 다음에 think, believe가 쌍둥이면 얘들 동생쯤 되는 게 find예요. 그래서 find, think, believe가 문법적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질이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삼총사 말고 또 추가로 가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make하고 consider입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이거 따로 외울 것도 없잖아요. 다 아는 단어니까. 그래서 이 5개 단어 중에 하나가 탭스 시험지에서 보였을 때 뭐가 나온다? 가목적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출제되냐 그걸 또 알아야죠. 그래야 또 문제를 알아보거든요. 여러분 탭스 시험에서 문제 알아보려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알아봐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it을 빈칸으로 만듭니다. 은근히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it을 빈칸으로 만들어서 보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A, it, B, this, C, that. 아, 선생님 그런 거를 뭐 눈 감고 눈 뜨고 틀리던데요. 눈 뜨고 틀리던데요. 눈 감고 맞추는 게 아니라 눈 뜨고 틀리던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 it을 고르는 게 나온다. 첫 번째. it을 고르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 이제 여기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뭐 빈칸의 길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한 이 정도까지 뭐를 출제하냐면 어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단어를 뒤죽박죽 섞어놓고 맞는 순서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순서를 찾아야 되냐. 일단 가목적어 it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될 수 있는 형용사가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투부정사나 대절이 뒤에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살짝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뭘 알고 계시면 되냐면 가목적어를 만드는 동사가 5형식 중에 이 5개고 it을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빈칸 만들어서 어순 문제가 출제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을 하면서 무슨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서 구현되는지 출제되는지를 같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목적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어는 여러분들 원래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보충어입니다. 보충어. 이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 중에 충자를 보통 생략하고 우리가 보어라고 불러요. 근데 왜 보충어라는 단어를 쓰냐? 보충을 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를 보충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얘는 두 가지를 보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를 보충할 수 있는 주격 보어, 두 번째는 목적어를 보충할 수 있는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주어 품사 뭐예요? 명사죠. 목적어 품사 뭐예요? 명사죠. 그럼 여러분들 명사를 보충 설명하려면 뭐가 제일 좋죠? 자, 보충 설명이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명사랑 똑같으려면 명사가 제일 좋죠. 그래서 보호 자리에는 일단 뭐가 들어가냐면 명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물론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의 품사 중에서 나는 명사를 설명할 거야. 그게 내 존재의 이유야. 라고 태어난 품사가 바로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나 형용사 역할이 가능한 분사가 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적어두세요. 별표 뻥 하고 적어두세요. 부사. 부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호 자리에 부사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수업을 좀 진행하다가 여러분들이 살짝 적응이 됐다 싶을 때 파트별 설명을 한번 하거든요. 파트 1은 이렇고 파트 2는 이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틀린 문장 찾기 있죠. 파트 3는 이렇다 설명하는데 그 틀린 문장 찾기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보어 자리에 부사를 넣어놓고 나 틀렸는데 한번 찾아봐.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부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또 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알아야 돼요.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빼고 나머지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수식어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식어 거품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거품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거품은 걷어내도 알맹이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수식어 거품이 뭐냐라고 물으면 방금 배운 4개 빼고 나머지예요. 주어 빼고 동사 빼고 목적 빼고 보어 뺀 그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식어 거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어 거품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부사가 있어요. 부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때까지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잖아요. 주어도 아니었고 동사도 아니었고 목적어 보고 당연히 아니었고 부사는 수식어 거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ly로 끝나는 부사도 수식어 거품이지만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치사구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어디에 속하냐면 이제 수식어 거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부를 카운트할 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위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 형용사들은 당연히 문장 주요 성분에 포함이 되는데 그냥 명사를 꾸미는 경우 이렇게 이 경우는 이 명사가 핵심 성분이지 형용사가 핵심 성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 형용사를 수식어 거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보어 역할을 할 때는 문장 주요 성분에 포함이 되지만 명사를 꾸밀 때는 문장 주요 성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재료예요, 재료. 그냥 재료 다듬기 한 거예요. 그럼 다듬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어야 되거든요. 삶아 먹고 찜쪄 먹고 그거는 5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가 이제 재료를 손질했으니까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죠,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의 1, 2, 3, 4, 5형식 이게 탭스 시험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저희가 처음부터 동사가 짜잔 1, 2, 3, 4, 5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동사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이제 됐었냐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이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분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타동사를 분류할 때 과연 기준을 어떻게 잡냐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다 자동사. 근데 여러분들 왜 이게 이름이 타동사냐 자동사를 좀 알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자자가 있고 타자가 있잖아요. 이 타자는 의존하다 타자를 써요. 그러면 왜 타동사에다가 의존하다 타자, 실제로 영어 뜻도 같은 뜻이거든요. 왜 그런 뜻을 썼냐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가 있고요. love가 있어요. 하고 만약에 문장이 끝난다고 가정해봅시다. I love 하고 문장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여러분들한테 I love 했으면 그냥 하고 넘어가요? 그러진 않죠. 누가 I love 했으면 love 뒤에 뭐가 I love it인지 I love you인지 I love my family인지 모든 뭐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목적어죠. 그러니까 love 사랑한다라는 동사는 나는 사랑한다 하고 끝나면 이상해요. 무슨 캠페인이야? 세상 모두를 사랑하니 이런 거야? 이상하잖아요. 세상 모두도 나와야지. 그러니까 love라는 동사는 사랑받는 대상이 누군지가 뒤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이 뭐예요? 목적어죠. 자, 그러면 왜 의존하다 타자를 쓰냐?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 걔한테 의존해야 되거든. 자기 혼자는 문장을 못 끝내는 거예요. 목적어가 나오고 걔한테 의존을 해야만 문장을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걔 이름이 뭐다? 타동사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눈치챘겠지만 자동사는 자립하다 자자예요. 그러니까 자립이 가능한 거예요. 의존 대상이 없고 자립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run. 나는 달린다. 물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달린다, 빨리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뭐를 달린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run 자체가 달린다 하고 충분히 자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자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고 모든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하나 또 있어요. 두 번째 기준. 보어. 자, 보어가 있는 경우랑 보어가 없는 경우.
그럼 보어가 뭐냐면 보충어예요. 보충어? 보충하는 단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충이 언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으세요. 오늘 보충 수업 해야 됩니다. 언제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럼 보충이 필요 없죠. 영양 상태가 완벽해. 그럼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보통 보충이 필요할 때는 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불완전이에요. 보충이 필요해. 왜? 불완전하니까. 보충이 필요 없어. 완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다 출신이 자동사들이죠. 여기 자동사. 여기도 이제 자동사죠. 이렇게. 여러분, 자타동사 얘기하는 거는요, 보어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타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뭐랑만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목적어랑만 관련이 있는 말이고, 보어랑 관련이 있는 거는 이 자타 앞에 붙어 있는 완전, 불완전이 이제 보어랑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뭐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여기 이제 뭐가 있고, 완전 타동사가 있고, 여기 똑같이 불완전 타동사가 있어요. 똑같이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얘는 보어가 없어요. 얘는 보어가 있어. 이렇게. 자, 근데 타동사는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는데 목적어가 2개인 애가 있어요. 얘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름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동사. 이게 이름을 왜 수요동사라고 지었냐면 이게 대부분 이제 사형식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 동사들이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보면 다 주다가 붙어요. 주다, 만들어주다, 보여주다, 사주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다를 한자로 바꿔서 수요동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완전은 보어가 없어요. 자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만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만 있는 거죠. 불완전은 보어가 있는데 자여서 목적어는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보어만 있는 거예요. 완전이어서 보어는 없는데 타여서 목적어는 있어요. 그래서 뭐만 있는 거예요? 목적어만 있는 거죠. 불완전이어서 보어가 있어요. 타여서 목적어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목적보어도 보어랍니다. 그 다음에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2개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거를 편의상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목적어, 뒤에 거를 이제 편의상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형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문장을 보면서 이건 3형식이야, 4형식이야, 5형식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탭스 시험에서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뭐 3형식이니 5형식이니.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딱 문제를 봤을 때 이 동사가 4형식으로 쓰인다 혹은 4형식으로 쓰이지 못한다,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장의 5형식이다를 알고 나면 이걸 가지고 처음에 탭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그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타 동사를 엄청 물어봅니다. 최근 시험에서도 여러 번 물어봤어요. 어떤 특정 동사를 딱 던져주고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 1, 2, 3, 4, 5형식 중에서 탭스 시험에 유난히 잘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4형식과 5형식입니다. 4형식은 뭐를 많이 출제하냐면 순서 문제를 엄청 출제합니다. 탭스 어순 문제에 출제되려고 4형식이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5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 문제를 출제한다기보다는 목적 보호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 그런 걸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나온다 아니면 뭐합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자, 첫 번째, 자타 동사를 물어보는데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탭스 시험에서 동사 4개 딱 주고 A, B, C, D 다음 중 타동사가 아닌 것은 이런 걸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안 내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내냐? 여러분, 시험을 낼 때는 직접적으로 자동사니 타동사니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ar, 듣다, 목적어 자리에 me를 써요. 듣다라는 동사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hear me 하면 야, 내 말 좀 들어란 뜻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listen me. 딱 들어도 이상하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왜냐면 똑같이 듣다긴 한데요. 타동사고 자동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법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탭스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도대체 가산불가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심지어 나중에 찍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걱정 안 하실래요? 근데 자타동사 이게 참 골 때예요. 왜냐면 자타동사가 자타동사로 안 끝나고 이게 수동태로 연결되고 또 분사로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이 자타동사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들 자타동사 쌤, 왜 저는 자타동사를 잘 모르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건 처음부터 출제를 안 해요. 출제자는 딱 봐도 아 이거 헷갈리겠네. 아 이거는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모르겠다. 이걸 골라서 내지. 누가 봐도 자동사 같고 누가 봐도 타동사 같은 거 출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제자는 자타동사 출제할 때 헷갈릴 만한 것만 골라서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 계속 헷갈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의외로 시험 칠 때 나오는 자타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반 같은 거 다 듣고 가면 진짜 배운 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러면 출제자가 무슨 기준으로 출제를 하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출제자는 아까 처음부터 헷갈릴 만한 걸 출제한다고 했죠. 근데 보통 어떤 게 헷갈리냐면 아까 run 이런 건 잘 안 헷갈려요. 왜? 뜻만 들어도 달린다, 끝나는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뜻은 똑같은데 하나는 자동사고 하나는 타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바로 오는데 얘는 자동사여서 목적어가 못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listen만 쓰거나 아니면 부사 같은 걸 많이 써요. listen carefully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굳이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타동사. 근데 listen은 거기서 이미 글렀어요. 자기가 태어나기를 자동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두 번째,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listen은 타동사로 태어나는 건 글렀지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전치사를 데리고 와요. 전치사를 데리고 와서 중간에 to를 딱 써서 listen to me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가지지만 자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못 가집니다. 중간에 뭘 써야 돼요? 전치사를 써야 되죠. 그러면 이 전치사의 힘으로 뭐가 나오냐? 목적어가 나와요. 자, 출제는 전치사가 있냐 없냐를 물어봅니다. 이 동사 옆에 전치사가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맞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냐까지 물어봅니다. 우리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시험은 정해진 게 나온다 했죠. 그러면 출제자가 출제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뜻이 똑같은데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구나. 아니면 자 일단 그거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answer 대답하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붙으면 안 되냐면 to가 붙으면 안 돼요. to가 붙으면 안 되고 answer to 하면 틀린 겁니다. answer하고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nswer it, answer me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똑같이 대답하던데 reply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바로 못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전치사 to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뜻이 똑같은데 하나는 타동사에서 answer 바로 목적어가 나오고 reply는 자동사에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to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answer to를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listen me는 확실히 이상하죠. 아 이건 아니다. 근데 answer to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거 들어봤잖아. mark your answer to. 자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answer 명사일 때 answer이 명사도 있거든요. to가 붙어요. 요것도 탭스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사여서 to가 붙는 거예요. answer to 이렇게. 근데 동사일 땐 to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라 헷갈릴 만한 걸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이 같아서 헷갈리거나 아니면 명사로 전치사가 붙어서 헷갈리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봤던 answer to는 동사 아닙니다. 다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우리가 탭스 시험에서 어떤 자타 동사를 알고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시험장에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탭스 시험 치러 왔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대답하다 answer. 뭐 안 붙게 조심하세요. to. answer to 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봤던 answer to는 다 명사 answer입니다. 동사 answer to는 틀린 거예요. 근데 똑같이 대답하는데 리로 시작하는 reply나 respond는 둘 다 to가 붙습니다. answer me, respond to m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제일 헷갈려 하는데요. explain, 설명하다, mention, 언급하다, describe, 서술하다, discuss, 토론하다인데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 뜻은 다 다르죠.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되냐면 about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어 하고요. 붙어 있는 걸 보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해석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나는 그것에 대해 설명했다. I explain about it. 오, 뭐가 문제지? 이러고 넘어가요. 문제가 있죠. explain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I explain it 바로 들어가야 돼요. mention it. 근데 mention about it? 될 것 같죠. describe it. 이렇게 돼야 되는데 describe about it 하면 틀린 거예요. discuss 마찬가지. discuss는 오히려 about이 없는데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discuss about it 하면 틀린 겁니다. discuss it 바로 들어가야 돼요. 얘들은 이 네 개 동사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대화어가 붙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about을 붙이고 싶어 하는데 about이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탭스 시험 치면서 이 동사들이 보이면 긴장 타야 돼요. 혹시 옆에 about은 없는지. 자, 근데 이거는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explain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설명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뭐가 붙냐면 for가 붙어요. account for. 그러니까 account for까지 써야 explain 한 단어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자동사가 너무 유명해서 타동사까지 같이 고생하는 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wait. 뭐예요? wait. 대답 안 하면 나 안 맞춰줘. 뭐예요? 대답 안 해. 안 돼. 이러면서. 맞아. wait for me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여러분 await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있어요. wait 앞에 a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wait하고 기다리다. 근데 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for가 붙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 단어 자체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죠. 일상생활 wait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wait for가 너무 익숙하니까 await me 돼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해요. 맞는 건데. 그러니까 await for 해야 틀린 거거든요. 이게 또 시험을 칠 때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보면 wait하고 await가 섞여 있어요. 짜증나게.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wait은 wait for까지 써야 되고요. await은 쓰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건데 도착하다는 arrive at을 보통 쓰죠. 목적지 앞에. 근데 똑같이 도착하다는데 reach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봐봐요. at 쓰면 틀린 거예요. 오히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hear me, I heard it 이게 바로 오지만 listen 같은 경우 뭐가 오게 되죠? to가 오게 되죠. 여러분 근데 보면 이 to 붙는 애들이 특징이 있어요. to 붙는 애들의 특징이 보통 뭐냐면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동사들. 예를 들어서 들을 때는 누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답할 때는 누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동사들이 보통 to가 붙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듣는 게 to면 말하는 것도 to지. 말하려면 누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peak to me, talk to me. 이렇게. 근데 말하다 중에 뭐가 있냐면 tell 있죠, tell. tell은 뒤에 to가 붙으면 안 됩니다. tell to me. 딱 이상하잖아. tell me.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자타 동사 기출 문제 중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tell입니다. 그러니까 탭스 시험에서 자타 동사를 출제하면서 역대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건 tell이에요. tell. tell은 tell me가 돼야지 tell to me가 되면 안 되는데 선생님 너무 쉬운데 이런 건 다 맞출 것 같은데 못 맞춰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시험장 가면 알던 것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he told to me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내가 어려운 거 틀리는 거는 억울하지라도 않지.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tell은 절대로 옆에 to가 붙으면 안 됩니다. tell은 어떤 to도 옆에 못 붙어요. 전치사 to, 부정사 to, 그 어떤 to도 tell 옆에 바로는 못 붙습니다. 그래서 tell to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요것도 참 많이 틀리는데 oppose 있죠. 이게 반대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to를 자꾸 붙이고 싶어요. opposed to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안 돼요. opposed to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여러분 to를 붙이고 싶어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뜻을 가진 자동사 중에 object는 to가 붙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해보세요. 반대도 상대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 혼자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opposed to가 있어요. 이게 타동사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be opposed to가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뜻이 반대되다가 아니라 반대하다예요. 여러분 이게 수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동 해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수동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능동이랑 비슷한 것들이 꽤 많아요. opposed도 그 중에 하나고요. 능동으로 oppose를 쓰나 수동으로 be opposed를 쓰나 뜻은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독해 지문이나 실제로 영어를 쓸 때 뭐를 많이 보냐고 하면 수동태를 압도적으로 많이 봐요. be opposed.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opposed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는 사라져 있고 비동사는 사라져 있고.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고 opposed to에서 수동태로 쓰는 건 괜찮은데 능동태로 opposed to를 쓰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얘가 타동사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자동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 따르다 할 때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adhere 불러보세요. to 그렇죠.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냐면 comply with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dhere to, comply with 이런 것들이 전치사가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타동사랑 비교되는 건 아니고 자동사 자체적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consist of 이거 이 해석이 뭐뭐로 구성되다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consist 하면 of가 빠지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누구에게 내가 I'm sorry 사과하는 거 있죠. 그게 뭐지 영어로? 사과하다. 그죠. apologize. 이거 다동사가 아니라 이거 자동사예요. 뭐가 올까요? 힌트를 줬는데. 그럼 내가 누군가에 사과를 해요. 그럼 누군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to가 옵니다. He apologized to me. 나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선생님, 근데 단어는 안 어렵네. 이거 단어는 안 어렵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틀리냐면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사실을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이게 탭스 시험에 나온대.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겠다.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를 봐야지.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가 탭스 시험을 쳤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뒷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실려있는 모든 문제는 실제 시험을 베이스로 제가 다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거의 유사하게 풀 수 있게, 유사도 아니고 거의 진짜 거의 여러분 실제 시험과 똑같이 풀 수 있도록 제가 다 만들어낸 문제거든요. 실제 시험을 바탕으로 두 문제를 풀어보는데 어떻게 푸냐면 틀린 걸 찾아야 돼요. 이게 지금 틀린 게 하나씩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걸 찾으시면 됩니다.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여러분 딱 풀면서 느끼는 게 풀리네? 근데 지금 왜 풀려요,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왜 지금 풀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배운 동사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럼 쭉 읽어나가면서 그게 눈에서 걸리죠. 딱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유형 문제 뭐가 눈에서 딱 걸립니까? 애시 눈에서 딱 걸려버리죠. 여기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근데 이걸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읽으면서 쭉 지나가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문장 찾기는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못 봐서 틀리는 거거든요. 이걸 보려면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 동사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시 이렇게 지워져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최신 유형이거든요. 근데 문제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A, B, C, D 중에? A, B, C, D 중에? C죠, C. 왜냐면 speak가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to가 있어야 되죠. speak to me. 그래서 speak하고 talk는 자동사고,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 to.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 합니다. 쌤, 알겠는데요. speak 말고 tell로 바꾸면 안 돼요? 아, 사실 그거는 돼요. 되는데 탭스 스타일은 아니에요. 탭스는 단어 자체를 바꾸는 건 출제하지 않아요. 뭐 단어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가 들어갈 거라 이런 게 이제 탭스 스타일이지. 이게 실제로 영어에서는 스피크를 텔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이 탭스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는 요구를 하지 않고요. 전치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to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야, 뭐가 이상해? 이상해? 아니요? 아, 여러분 자꾸 앞에 걸 보길래 뭔가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자타 동사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리스트업 해드린 거 있잖아요. 걔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문장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포인트냐면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걸 먼저 유형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형식을 배우는데 이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어떻게 되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사형식은 이걸 다 어순 문제로 거의 다 출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순 문제가 뭐냐면 보기가 길고 단어의 순서를 맞추는 게 어순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형식이 탭스 시험에서 순서 문제로 출제가 되면 그 문제를 푸는 키워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사형식은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할 때 반드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형식 순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보다 먼저 나온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맨날 말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백날 해봤자 헷갈리기만 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사람이고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사물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무리 사형식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사람이 사물보다 먼저 나온다. 이 포인트만 딱 잡고 있으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사형식 어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보다 먼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사형식은 항상 간접 목적어가 사람이고요. 항상 직접 목적어가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사물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간접이 사람이고 직접이 사물인데 사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가 사물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보다 먼저 나온다. 이 포인트만 잡고 있으면 사형식 어순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형식을 평범하게 냈을 때는 다 풀리는데 이게 또 그런 탭스가 아니죠. 그래서 탭스 시험에서 고유로 이제 출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낚시를 해요. 여러분 사형식 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해석이다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물을 뭐뭐 해주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학생들에게 많은 자료를 준다. 이런 게 이제 사형식이잖아요. 근데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형식. 뭐뭐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물을 뭐뭐 해준다.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상은 이게 사형식이 너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쓰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사들과 비교해서 또 3, 4, 5형식을 다 쓰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뭘 해야 되냐? 내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동사 수태 시제랑 그 다음에 가목적어, 그 다음에 요 자타 동사 여기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이제 4형식, 5형식,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냐 그걸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내일은 반드시 주교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첫날에서 제가 주교재를 거의 안 썼잖아요. 내일은 이제 주교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도 주교재에 있는 문제를 제가 한 문제 정도를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교재 없으신 분들은 안 펼쳐도 되고요. 주교재 있으신 분들만 살짝 펼쳐주시면 되는데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교재입니다. 주교재 선생님 교재 말고요. 저희 주교재 65페이지입니다. 자, 저희 주교재 65페이지고요. 번호는 몇 번이냐면 16번이에요. 그러면 쌤 이거 나머지 문제들은요? 내일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16번만 먼저 할 건데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크게 띄워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자, 65페이지 16번. 요거 이제 오늘 마무리로 한번 이제 풀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동사가 빌리브입니다. 확인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이제 확인해서 될 건 아니고 보기를 딱 본 다음에 보기 4개를 본 다음에 일단 it이 뭐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개 정도 it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또 좀 보여야 됩니다. 쌤 아까 투부정사도 되고 대절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시험에는 거의 투부정사 위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가목적어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가목적어 문제를 빨리 풀면 좋겠죠. 왜냐면 정석대로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있고 뒤로 보내고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탭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을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가목적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좀 빨리 풀 수 있을까?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가목적어 문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려면 보기 구성하고 동사를 봐야 돼요. 동사가 아까 제가 얘기한 5개 중에 하나여야 되고 보기에 it, to 부정사는 게 이제 섞여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확신을 가졌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은 모르겠고 A, B, C, D를 딱 보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형용사를 찾으세요. 자, 요거. 이대로 하면 어떤 가목적어 문제도 다 풀려요. 찾았죠? 두 번째, 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형용사를 찾고 나면 그 형용사 앞에 it이 있는 걸 찾습니다. 뒤에 안 돼요. 앞이어야 돼요. 답이 하나밖에 없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아무리 보기가 하나만 남아있어도 반드시 다음 단계를 하셔야 돼요. 이 형용사 뒤에 있는 단어 있죠? 요거 이걸 보고 이게 둘 중에 한 가지 구조가 돼야 돼요. 투부정사 구조거나 아니면 대절 구조거나. 선생님 근데 이거 투부정사는 알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투부정사잖아요. 앞에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보실래요? 얘는 이제 이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전치사 for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다. 지금처럼.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for humans가 아예 없고요. 바로 impossible 뒤에 to 부정사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들이 가목적어 문제는 답을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면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1번 형용사의 밑줄을 끊는다. 2번 밑줄 끈 형용사 앞에 it이 있는 걸 찾는다. 3번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 구조를 찾는데 단 to 부정사는 지금처럼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내일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풀이법 적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다시 형용사 밑줄 앞에 it,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 이걸 기억하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대로 집어넣으면 답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은 요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복습까지나 그 다음에 데이 3부터 시험 치게 되는 시험을 어떻게 칠 건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